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저 선사시대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셨죠? 선사시대는 역사가 없었던 시대. 무엇이 기준이라 그랬더라? 무엇을 기준으로 역사와 선사를 구분하더라? 문자. 그렇죠. 문자. 그렇죠.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농업혁명에 의해서 시작된 신석기 시대는 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집트 미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집트 미술. 여러분 혹시 리그 오브 레전드? 네, 우리요. 리그 오브 저요.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완전 잘해요. 오, 해본 사람? 많이 해봤어? 손 네. 내리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나서스라는 캐릭터 알고 있습니까? 잘해요. 나서스 아는 사람 손 들어. 나서스 당하네. 나서스 이게 바로 야누비스 신을 캐릭터화 시킨 거죠. 맞죠? 자, 나서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삶과 죽음은 순환은 계속된다. 그치? 우리는 살 것이고 저들은 죽을 것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나 안 들어봤나? 처음 듣습니까? 들어봤죠. 요게 이집트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그죠? 표현한 그런 예술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면 북아프리카의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에 그죠? 신석기 문화의 농사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문명을 이룩한 게 이집트 문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영속적이다, 계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 그리고 절대왕권. 이 절대왕권 파라오라고 이야기해요. 파라오죠. 이집트의 왕은 어떻습니까? 거의 신하고 동격입니다. 맞습니까? 신하고 동격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신성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신석기 시대가 딱 되니까 농사가 시작되어서 농산물이 가을이 되면 추수가 되어서 창고에 저장을 하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맞죠? 맞나? 네. 그런데 이 중에는 그 농산물을 훔쳐가는 녀석도 생깁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 훔쳐가는 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파라오. 왕입니다. 그죠? 파라오. 그죠? 그래서 법으로 가지고 그것을 방지해주고 사람들이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파라오입니다. 신과 연결되어 있는 신성시대는 왕. 파라오의 말만 잘 들으면 나일강역에서 사는 이집트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는 신성시대어지는 절대 권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가 이런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구조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파라오에게 주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한 적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석? 무슨 석이더라? 로제타. 딩동댕 로제타석이지. 로제타석. 샹폴레오. 나 로제타석을 발견한 사람 누구더라? 샹폴레오. 샹폴레옹 그죠? 샹폴레옹이 이 그리스어를 기반으로 해서 상형 문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정면생의 법칙은 인체를 표현함에 있어서 제일 뚜렷하게 특징이 보여지는 부분을 그리는 거에 정면생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얼굴 정면보다는 얼굴 측면이 굴곡이 더 뚜렷하게 보이면서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눈은 정면으로 보는 것이
측면으로 보는 것보다 눈의 모양을 더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가슴도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 정면에서 보는 게 훨씬 더 그죠? 파악하기가 좋고, 마찬가지로 다리는 측면에서 보는 게 훨씬 실루엣으로 형태를 파악하기가 좋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라 라고 정의 내려져 있죠. 요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면성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로제타석 이야기가 되고, 이제 기원전 5000년경 이집트의 그죠? 출발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때는 선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왕국 시대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상이집트를 나가다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하이집트를 메림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의 환경에 선사시대 공동체들이 신석기 문화를 이룩하면서 그렇게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형성해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를 왕조 이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가다 문화와 메림데 문화로 있는 이 고왕국 시대의 여러 문화의 흔적들입니다. 이집트에 화려했던 피라미드나 정면성의 법칙을 그려진 벽화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미숙해 보이고, 오히려 선사시대 미술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선사시대와 이집트 미술의 연결고리 같은 느낌의 그런 것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이집트라 그러고 여기를 하이집트라 그래요. 그런데 요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눠졌던 요 이집트의 국가의 형태를 통일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르메르 왕입니다. 이 나르메르 왕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해버립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나르메르 왕이 통일을 함으로 해서 이집트는 하나의 통일국가 형성이 되지고, 이때부터 굉장히 권력이 센 파라오의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라는 미술작품입니다. 이 나르메르 왕이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했다라는 것을 돌에다가 새겨놓은 그런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나르메르 왕의 팔레트를 역사적 유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 엄청 큰 쿠프왕, 멘카우라 뭐 이런 왕들의 피라미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는 사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죠? 이 피라미드가 그런 피라미드보다 훨씬 오래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 중에 한 개인데, 이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에는 여기에 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 올렸는데 65m 정도 높이예요.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벽돌에는 옛날 30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여기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나 왔다강 이런 낙서들을 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000년 전에 낙서까지도 유물이 된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가 있었다. 피라미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누구의 피라미드더라? 혹시 아는 사람? 제일 높은 거는 누구의 피라미드일까? 파라오. 파라오. 그렇지.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의 피라미드의 주인들은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 왕의 이름입니다. 어느 게 쿠프 왕의 피라미드일까? 가운데 거. 여기에서 제일 높은 피라미드는 어떤 걸까? 가운데 게 제일 높아 보입니까? 왼쪽? 왼쪽 요거? 가운데요. 가운데. 자. 그럼 뭐가 제일 높은 피라미드일까? 누구의 피라미드일까? 이 피라미드는 이렇게 크다란 조형물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
어떻게 왕이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피라미드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라는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가 요거 딱 그리셔야 되겠죠? 삼각형으로 그려가지고 쿠프 적어놔야지, 그지? 그리고 조금 이래가지고 요거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가지고 요거를 또 뭐라고 적는다? 요렇게 카프라, 그지? 카프라.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거 요거를 맨카우라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요 세 개의 피라미드 중에 제일 높은 피라미드가 뭘까요? 1번 쿠프, 2번 카프라, 3번 맨카우라. 1번이 제일 높다.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4명. 2번이 제일 높다.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요게 제일 높다. 손 들어봐. 맨카우라. 하나, 둘, 셋, 넷, 5명. 손 내리세요. 자, 정답은 뭘까? 카프리소 3번. 카프라선. 3번. 이거 쿠프? 쿠프가 제일 높습니다. 아 역시. 쿠프가 제일 높아요. 박수. 쿠프가 제일 높아요. 왜 제일 높느냐? 원근감 때문에 작아 보이고, 그리고 요 지대가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데 위치하고 있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쿠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카프라, 그 다음에 맨카우라 왕의 피라미드인데, 요 앞에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 조그만 거 있죠, 그지? 요게 맨카우라 왕의 왕비의 피라미드예요. 자, 그런 형태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 피라미드가 왜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되었는가? 이때는 이집트의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집트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다라는 힌트를 드렸죠. 이집트의 이 삶과 죽음의 이야기는,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혼이 있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육신을 남겨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육신이 썩지 않도록 뭘 만들었을까? 미라를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 왕들이 돌아왔을 때 같이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 대신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 왕들이 거기서 즐기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장품들을 피라미드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라미드는 왕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어서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형물이 이 피라미드입니다. 야, 근데 놀라운 것은 왕이 되면 이 피라미드 공사에 또 평생을 바칩니다. 그지? 그러면 이 피라미드 공사에 대단한 노동력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는 기중기도 없을 거고, 그죠? 그리고 엔진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지? 엄청 힘든 공사를 나무통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공사를 했던 거죠.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피라미드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은 노예들을 사용해가지고 억지로 공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지? 서류가 발견이 되겠죠. 피라미드 공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거대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 이런 형태의 프로젝트형 사업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탈출시키기 위한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 공사를 할 때 노동에 대한 임금이 지불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며칠 이렇게 임금이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가고, 며칠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가고, 이 흔적이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 공사에 소용되었던 인력들은 전부 노예가 아니고 근로자들이었어요. 이해하겠습니까? 네. 그런 형태였다. 피라미드 공사가 공짜가 아니었다. 왕이 엄청 부자였겠지, 그지? 이집트 기재에 있는 이 스핑크스는, 그죠?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에 딸려 있는 겁니다. 이 스핑크스는 자연암석을 이용해 조각한 것인데,
군데군데 보수한 흔적이 있고, 그죠? 길이가 70m, 높이가 20m, 얼굴이 4m입니다. 아, 요것도 못하네. 이 스핑크스는 이제 이 피라미드로 돼 있다. 그지? 거상으로 얼굴이 상당히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쟁 때 대포를 맞아서 이 코 쪽이 부서졌다 그러더라고. 정면성의 법칙이 조각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각이, 자, 사람이 바로 정면을 보고 있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펴 있고, 그 다음에 빳빳하게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 이런 형태로 조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면성의 법칙입니다. 정면성의 법칙인데, 이렇게 보여지는 관객 쪽으로 정면이 정확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조각하는 원칙대로 조각을 했던 게 이집트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품들은 사실은 관객들을 위한 그런 조각품은 아니었죠.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이 조각품들은 피라미드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영혼들을 위한 조각품이었죠. 그죠? 사람이 보기 위한 조각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영혼들이 다시 살아와서 미라 안에서 자기 육신 위에서 다시 환생을 하게 되면 이 조각품들을 보게 되는 영혼을 위한 조각품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서기상이라고 하는 이집트 시대의 공무원을 이렇게 조각한 상입니다. 이것도 보면 정면성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집트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